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오늘 대세김하고 의외로 조금 나가지고 이 학원에서 좀 촬영을 합니다. 집에 가면은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교과서 하나 짜투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디자인 종류가 이제 주를 좀 이룹니다. 디자인을 잠깐 볼 텐데, 자, 디자인은 여기 보시면은 계획을 기호로 명시한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근대 디자인 운동이 펼쳐지면서 사용된 용어인데,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 기능을 생각하면서도 조형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족과 행복을 줘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이나 주변 상황은 그것이 전부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디자인은 크게 정보를 소통하는 시각 디자인, 뭐 도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품 디자인 등등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생활 공간을 다루는 환경 디자인 분류할 수 있고, 실용성, 그 다음에 시민 독창성, 경쟁성 등을 조건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온라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화가 변하면서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있는데, 이제 UI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약절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감성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읽죠.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사용자 경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범위를 점차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것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UX.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그널 라이트, 그래서 열차의 각 칸마다 탑승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그 신호기인데, 승강장 바닥 객차 표시 부분에 붐비는 정도에 따라 초록색, 노란색, 붉은색, 요즘은 우리가 횡단보도에서도 푸른 불빛이 바닥에서 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작품들, 평면적인 사진을 입체적 도형으로 만들어 새로운 정밀을 느낄 수 있는 UX 애플레이션, 이런 것들, 여기도 이런 디자인이 되겠죠. 디자인 변천이 나오네요. 디자인 변천에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에 의해 모리스,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이 되겠죠. 미술 공예 운동. 그래서 제품의 예술에 결여되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등장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공장 체제는 그래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잖아. 소수란 말이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인간의 소외라든가 어떤 인간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그런 노동에 대한 기쁨,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역할만 해왔던 것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예술성이 결여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미술공예 운동이 일어났고, 수공예 생산 방법을 활용해서 공예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던 모리스의 주장은 유럽에 전파된 아르누보의 양식, 그러니까 아르누보의 양식이 발전했다는 것은 이 수공예 방법, 여기서는 뭐 그런 공예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던 그 내용과는 별개로 아르누보는 장식 미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리스, 다시 말하면 미술공예 운동 자체가 우리가 그냥 미적인 효과의 요인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노동에 대한 기쁨과 그 다음에 인간 소외적인 요소의 인간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아르누보로 간 것은 아니고요. 미술공예 운동의 한 일부, 그러니까 장식 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르누보의 형식이 전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세기 초에는 독일에서 독일 공장연맹,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창설이 됩니다. 되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축이 되는 것은 뭡니까? 미술공예 운동이고, 그 다음에 아르누보, 그리고 장식 운동으로 연결된 것은 아르데코입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간다면 아르누보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비인분리파라든가 그런 양식들의 아르누보가 전성기를 이루면서 걔네들이 결국은 독일 공장연맹을 만들게 되죠. 독일 공장연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예적인 성격과, 그러니까 미술적인 성격,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의 산업적 성격을 결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 바우하우스로 이어지면서, 바우하우스는 건축을 위한 학교, 그래서 그런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예술의 기술, 여기서 역시나 예술과 기술의 종합이라는 거, 이것은 독일 공장연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독일 공장연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은 종합예술학교로 이론과 실제의 병행해서 기능성과 합리성이 갖춰진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고자 했죠.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바우하우스의 교육은 현대 디자인과 건축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현대 건축적 요인에 바우하우스의 영향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한 아르데코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아르데코는 아르누보랑 또 다른 점이, 아르누보는 쉽게 얘기해서 곡선적인 요소를 사용했다면 아르데코는 곡선 플러스 직선적인 요소, 그래서 대칭적인 요소라든가 지그재그 이런 형식들을 사용하는데, 보시면 기하학적 형태가 반복되는 문양을 선호하고 단순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는데, 여기서 결과론적으로인 내용만 쓴 거죠. 그러니까 아르데코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향락적인 디자인을 했었어요. 고가의 재료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신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게 됐다라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오늘날 모더니즘은 획일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반발해서 인간성 회복과 디자인 자체의 의미를 두는 다양한 개성의 디자인을 추구하며 소비자와 다각도로 소통하고자 한다. 이게 현재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더니즘의 획일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에 반발했다는 것은, 모더니즘은 적을수록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게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기능적인 면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전혀 장식성이 없고 굉장히 뭔가 획일적이고 그런 부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성 회복과 디자인 자체의 의미를 둔다는 것은 장식성이 다시 들어가. 언제? 포스트 모더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그래픽이 줄임말인 인포그래픽. 예, 이게 참 많이 나오죠. 인포그래피가 사실은 보면은 되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을 통해 그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적 표현이다. 시각적 표현인데, 누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를 추가해 하나의 가치 있는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인포그래픽, 그게 굉장히 큰 개념이게 되겠죠.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요약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조직화를 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각적으로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정보를 전달받는 입장에서 내용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데, 여기 도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단순화된 이런 표시들이 전부 인포그래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피에 쓰이는 시각 디자인,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림 문자도 그렇고 다이어그램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각 디자인 종류 보시면 그래픽 디자인이 먼저 나오죠. 인쇄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디자인을 의미했으나 1950년대 이후에 인쇄 이외에 영화, TV 같은 미디어의 대중매체 발달함에 따라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터 디자인, 캘린더 디자인, 신문과 잡지, 광고,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포장 디자인 등까지 전부 이게 포괄적으로 돼요. 그다음에 포스터 디자인은 뭐 다 아시죠. 일정한 지면 위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문항과 글, 그래픽, 이미지 조합으로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소구 대상이 한정적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붙여놓으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서 뭔가 팔려고 하거나 그 지역에서 상징하는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주로 주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디자인은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의 욕구와 행동을 자극해서 상업적인 홍보 선전을 하는데,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공익 광고도 있고요. 자, 패키지 디자인은 원래 패키지의 의미가 수송을 위한 포장, 그래서 포장 디자인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상품을 보호하고 운송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기본적인 목적 외에도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보다 흥미를 갖도록 촉진시키는 요소,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보고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에서도 그 제품의 특징을 살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는 게 패키지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활판술, 활자 서체를 배열해서 의미하며 문자나 기호 중 한 2차원적 표현을 일컫는 용어다. 그래서 서체 디자인, 캘리그래피 이런 것들이 타이포그래피 다 포함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좀 크죠. 자, 픽토그램은 그림과 점모의 합성어의 그림 문자인데, 시설, 형태, 사물, 개념 등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게스탈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앱 디자인인데, 예전에는 웹 디자인만 있었는데 지금은 앱 디자인도 있죠. 그래서 인터넷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구현되는 홈페이지나 앱을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고, 이제 사용자, 여기서 나오죠. 사용자 경험, 그래서 UX 약자로. 그 다음에 영상 디자인은 영상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TV 광고들 디자인이다. 그 다음에 발상과 해당 작품이라는 게 나오는데, 발상이 나오죠. 이제 디자인을 넘어서 이제 발상입니다. 발상이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 발상을 위해서 사고의 기본적인 두 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체크하시고,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있대요. 수직적 사고는 아이디어를 발생케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반면,
수평적 사고는 순간순간 발생된 아이디어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평적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또 수직적 사고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쉽게 생각하는 것인데 반해 수평적 사고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수직적 사고를 보충해주는 수평적 사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사고의 유의를 존중한다. 여러 가지로 장면을 전환 시도한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발생의 기존의 것을 응용한다. 기존의 우세한 견해에 영향을 받아 다른 견해에 없는 것들을 수직적 사고의 속박에 벗어나라고 한다. 이런 것들, 우연한 기회에 힌트를 종합해서 새로운 사고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대요. 마인드맵, 시험 문제 한번 거론됐고요. 마인드맵이란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의미를 지닌 방사사고의 표현에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중요하죠. 기호로 그림을 이용해서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두뇌 개발. 그래서 두뇌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리나 따라서 단순한 요약서처럼 직선적 메모를 하는 것으로는 복잡한 사고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인드맵은 그것이 가능하다. 스캠퍼. 자, 복잡한 문제 해결보다는 기존의 것을 창의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되는 7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시각과 각도의 기존의 것을 대체하면 어떨런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결합해보기. 그 다음에 기능을 변경,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보고 일부 기능이나 요소를 제거해 본다. 자, 변화를 준 다음에 독창적인 것이 나올 때까지 시도해 봄으로써 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이 축소해 보기, 뭐 적용해 보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응용되다 보니까 자, 이런 미로 제품들 참 미로가 참 많이 나와요. 미로의 스페인 화가고 도예가 판화가인데 초기에는 야수주의, 여기 보시죠, 야수주의 입체주의 영향하에 작업을 했으나 이후에 초현실주의 작가로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고 강렬한 색채, 유동적인 형상들, 굉장히 아메바 같은 어떤 그런 유동적인 형상들을 많이 그리게 되죠. 그래서 가득 찬 새로운 양식으로 변하는데 미로의 회화가 보여주는 새로운 드로잉가. 이 새로운 드로잉은 뭐야? 우리가 이제 미로 자체가 우리가 이제는 오토마티즘의 어떤 형식들이 미로하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 어떤 드로잉의 형식들. 그래서 채색 방식은 초현실주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뭐 여러 점이 필렸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 추상화. 네,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90%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참 섬찟한 얘기죠. 우리는 겨우 10%의 세계만 보면서 그것이 생물의 전부라고 믿는 셈인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 예술가와 생물학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합적인 세계를 관찰하여 영감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림 또는 조각 등에 재구성하죠. 이거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새로운 대상을 발견,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현한다. 현미경으로 보는 낯선 생김새로 옮겨 그리다가 우리가 상상에 더해져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이 항상 보던 대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탐구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 자, 바른샤이. 그래서 객관성, 음악적 파노라마들, 박테리아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인데 그런 리듬감도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데미안 허스트,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캠퍼스를 이제 회전판, 스핀 머신에 돌리면서 물감을 뿌리는 스핀 페인팅입니다. 저런 식으로 막 원심력으로 돌아가다 거기다 물감 뿌리면 막 이렇게 옆으로 흩어지겠죠. 그래서 스핀 페인팅이라고 해요. 스핀 페인팅. 자, 허스트, 나비가 붙어있는 아름다운 사랑. 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작품을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이제 대페이지망에 해당됩니다. 대페이지망. 대페이지망은 이제 전치라는 뜻의 프랑스어 초현실주의 대표적인 기법인데 대상을 그것이 속했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맥락에서 떼내어 현실에서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낯선 관계 속에 옮겨 놓아서 기괴하면서도 환상적인 느낌이 난다. 그래서 대페이지망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보면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특히 마그리트 달리 등이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게 중요하죠. 누가 사용했는가. 자동기술법, 오토마티즘, 미로 나오죠. 아까 했는데 자동기술법 또는 오토마티즘 같이 써도 됩니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무의식적 작용이고 자동묘법이라고도 하고 오토마티즘이라고도 합니다.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주의 미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초창기 20세기 미술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엄밀하게 초현실주의 선언에 이성에 의한 일체 통제 없이 미학적 윤리적인 일체 선입견 없이 행사하는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 여기서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건 무의식적인 것을 기록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되어 있는 듯이 의식하에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그래서 무념무상의 상태, 그러니까 무의식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그리는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선 특히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 애매모호한 환각 상태,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자연히 표출되는 선이나 또는 성태 또는 말은 무의식의 세계를 투영하고 있고요. 초현실주의 초기에는 특히
수면시대라고 불릴 만큼 자동기술법, 꿈의 기술, 영매술적 실험 등이 많이 행해졌대요. 그래서 그들의 꿈과 우연, 원시적인 이야기 등의 힌트를 얻어서 불가사의한 하기 짝이 없는 이미지들이 자유롭게 예술계를 풍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른스트에 의해서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 자동기술법의 일종이고요. 오브제도 그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촌실주의자들이 의외로 오브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달리가 나오네요. 달리인데, 촌실주의는 1921년에 프랑스에서 시인이자 작가인 브루통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학과 미술을 아우르는 현대미술의 운동인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게 이론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무의식세계를 해방시켜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고요. 다다이즘에서 발전하였지만 다다이즘의 반문화, 반예술을 표명하며 전통에 대한 해체적인 시도를 머물렀다면, 촌실주의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체할 그 새로운 예술적 내용과 표현 매체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기법이 아까 봤잖아요.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래서 등장을 했고,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법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았고, 이성의 통제에 깊은 관련이 있는 기성사회의 제도와 통념, 도덕, 종교제 등에 반발을 해가지고 억눌려왔던 무의식세계를, 그리고 또 비이성적인 것, 상상의 세계를 예술을 통해 해방시켜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통이 제1차 초현실주의 선언문,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초현실주의는 순수한 내면의 자동기술주의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문학과 회화에 모두 있어 도덕적으로 심은, 혹은 심리적으로든 모든 이성의 통제를 배제하고 자동적으로 심리적 상태를 표출하는 자동기술법을 대표적인 창작기법으로 삼았대요. 여기 보시면 초현실주의 회화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기술법을 주로 사용하는 유의적인 추상 양식으로 미로나 아르프 작품이 이에 속하고, 그런데 우리가 초현실주의라고 다 이렇게 자동기술법을 사용한 게 아니죠. 보시면 두 번째로는 신비로운 꿈속의 장면을 사실주의 양식,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주의 양식입니다.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봐도 보고 그린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 사실주의 양식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마그리트나 달리 작업에 의해, 그러니까 대페이지망 주로 대페이지망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초현실주의 혁명 같은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프로타주, 에른스트는 독일 주식 화가인데 그에 의해 개발된 서로 다른 현실의 층위가 충돌해서 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콜라주 기법은 초현실주의를 넘어서 20세기 주요한 회화적 표현 양식으로 여겨지게 되고, 콜라주뿐만 아니라 데칼코마니, 프로타주 혹은 그라타주 기법이 전부 에른스트의 것입니다. 그는 우연에 의한 연상적인 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화, 리비도, 본능, 더부분 등이 거주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억압된 초현실적 에너지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제목은 작품의 의미를 위한 불가분의 그런 어떤 구성 요소고요. 내면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기원은 낭만주의. 특히 그 다비드 프리드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에른스트는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풍경화를 이제 초현실주의적으로 재충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의 프리드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연의 그 주변의 환경을 살아있는 대상, 그래서 종교적 숭고미라는 개념으로 작품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에른스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험했고, 콜라주의 탁월한 전략가로서 일련의 반자동주의적인 환상세계를 자극하는 기법을 고안해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서 칸디스키가 나오죠. 칸디스키는 모스크바 대학의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법학자로 자리 잡았는데, 그는 1895년에 모스크바에 열린 한 전시에서 클로드 모네의 그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다. 초기에 그는 화려한 색채의 풍경화나 러시안 민속화의 영감을 얻은 주제들을 그렸는데, 점차 구상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대상과 상관없는 색채, 그러니까 형태와 색채, 선들, 그러니까 대상과 상관없는 형태와 색채, 이래서 추상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과 철학, 근대 미술의 추상작업에 사상들이 관심을 기울였고요. 1909년에 그는 캔버스에 매우 저렴한 필지의 점과 색띠로 뒤덮음으로써 추상을 탐험했고, 칸디스키는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이탈, 화려한 색채와 비정형적인 형태를 통해서 교향학적이고 다이나믹한 감성적인 추상 표현. 여기서 보시면 교향학적인 것은 이 사람은 원래 작품 자체가 음악적 요소를 품고 있었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그 감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음악적 요인을 감성을 이끌어낸다 해서 감성적 추상의 표현이란 그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잭슨 폴락 같은 경우 또 드리핑 기법이 여기에 일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행위적인 추상적 표현을 선보이고, 아무래도 이지적인 몬드리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성적인 칸디스키와 잭슨 폴록의 특성을 서로 대비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몬드리안. 자, 몬드리안. 그러니까 이제 몬드리안을 하나 두고
폴락하고 이 지금 칸디스키, 예, 이 사람들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화가고요. 칸디스키와 함께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다양한 비례와 구획된 검은 격자 구조, 이를 채우는 삼원색, 회색, 검은 색과 흰색, 그래서 무채색, 비대칭으로 리드미컬한 색채 구성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그를 신조형지라고 명명을 합니다. 몬드리안에게 있어서 이 양식은 가변적인 현상세계 이면의 내적 질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신지학입니다. 신지학의 이원론적 요소. 우리가 세상에는 서로 반대적인 성향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뭐 이런 반대적 성향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수직수평으로 제시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초기 회화는 자연주의적 양식으로 회색과 녹색이 지배적인 부드러운 색채를 주로 사용했는데 17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트롭의 영향으로 상징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고 나란히 신인상주의 양식으로부터 또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11년에서 14년 파리에 거주하면서 큐비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영향 하에 나무나 정물의 특징을 소재를 대상이 집요하게 작업하면서 기하학적 단편들로 추상화시켰는데 여기서 실제 대상이 있죠. 나무나 정물. 그러니까 실제 대상을 점차적으로 집요하게 기하학적인 단편으로 추상화시켰다는 것을 그걸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단순화시켰다. 밑에 보시면은 그 단순화 과정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1914년경에 작품으로부터 곡선이 사라지고 수직선과 수평선 주조로 해가지고 대상의 형태를 이면의 기본적인 패턴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반발과 함께 네덜란드를 귀국하면서 추상화에 관한 그의 구상을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서 1915년에 테오 판데스부르크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데스티를 창설하게 됩니다. 2년 후 그와 함께 데스티를 그룹을 결성하고 전쟁이 끝나고 1919년에 다시 파리 이주해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마테스프로코를 만나가지고 데스틸을 창안하면서 하는데 이 데스틸 자체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몬드리안의 조형성을 그러니까 입체적인 디자인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몬드리안과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몬드리안은 수직수평인데 테오 반데스브루크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쓰지 말고 우리 사선도 쓰자. 동적인 요소도 쓰자. 이게 사선 논쟁이에요. 그런데 이 반데스부르크가 몬드리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구체미술, 하나는 요소주의를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구체미술은 몬드리안과 같이 가장 조형요소와 원리로 된 것이 가장 구체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게 완벽하다. 그럼 요소주의는 뭐냐? 이 사람이 몬드리안과 결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선 논쟁이에요. 몬드리안은 절대 사선을 쓸 수가 없어요. 수직수평만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동적인 사선을 써야겠다. 그게 사선적인 요소를 또 적용한 것이 요소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달리 기억의 고집. 초현실주의는 1921년 프랑스에서 시인이자 작가인 브루통 똑같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했다. 여기 볼게요. 다다이즘에서 발전했지만 다다이즘의 반문화, 반예술을 표명하고 요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통에 대한 해체적인 시도를 머물렀다면 초현실주의 운동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예술적 내용의 매체를 제시를 한다. 뭐 아까 그 부분이 비슷하네요. 오케이. 교과서 내용이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이 교과서 내용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도서가 전부 같은 도판도 빼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습니까? 자, 몬드리안 연작입니다. 몬드리안의 네덜란드 화가고, 이것도 내용 비슷하고. 그리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위에 거랑 내용이 비슷하네요. 약간 차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914년 1차 세계대전 반발과 네덜란드를 기획해서 추상화에 관한 구상을 계속 발전시켰는데 1915년에 테오 반데스부를 만났고 그 후에 데스틸 그룹 결성했다. 이거 똑같죠. 전쟁이 끝나고 19년에 다시 파리로 이주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1921년 몬드리안이 자신의 새로운 미술 양식의 이론서 신조형주의를 출판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신조형주의 양식 데스틸 운동을 통해서 건축의 실내외 디자인의 다양한 제품 디자인의 실용적인 영역으로 확장됐다. 데스틸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이상적인 정신세계를 건설하고자 했고, 하지만 판데스부르크는 몬드리안의 엄격한 신정주의 양식이 너무 경직됐다고 비난하면서 수평수직의 이외에 대각선을 도입한다. 이걸 요소주의라고 합니다. 요소주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몬드리안은 1925년 데스틸 그룹을 탈퇴한다는 것이죠. 로스코 생면추상 나오네요. 루이스도 나오고. 자, 앵포르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미술에 유행했던 추상 회화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인데, 앵포르멜은 이성적으로 절제해서 기하학적인 추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몬드리안에서 벗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자발적인 본능의 자유로운 분출을 추구했고요. 포트리에는 포트리에 중요하죠. 속고나 혁해를 굳게 화면에 발랐고, 뒤편에는 물감을 모래나 유리 조각 같은 것을 섞어서 두껍게 발랐다. 그래서
이들은 화면에 물질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비정형이라고 하는 물질성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기법. 그라타주는 물감을 긁어내는 방식인데, 물감의 두께의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그라타주는 물감을 긁어내서 물감 두께의 변화에 초점이 있고, 즉 재질감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것. 그래서 작가로는 포트리에를 거론하고, 그라피토는 듀비페를 거론한다. 이렇게 해서 작가별로 좀 구분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교과서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백지 쓰기가 조금 여태까지 해오면서 올해 수강생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일찍 끝나서 이렇게 학원에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도, 원래 제가 10시 11시까지 했거든요. 10시 11시까지 했는데 뭐 마지막 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8시 반 9시 너무 신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강생분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3, 4월 잘 보내고 나머지는 좀 탄탄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교과서 내용으로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